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 증시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일단 경제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밖에도 또 소비 부진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중국 시민들에게 미치는 실물 경제의 어떤 부진 영향들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지금 사실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좋으냐 나쁘냐로 표현한다면 그건 나쁜 거고요. 실제로 중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 주된 정책들이 주로 소비 진작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의 자체 경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해도 대미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 30% 이상 감소가 됐죠. 반면에 이제 수출 총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 수출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고급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건 줄고 조금 부가가치가 적고 단가가 낮은 그런 제품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이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8월의 소비자 물가, 지금 봤더니 이제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입니다. 3개월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경기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사실 그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걸 좀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락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낭패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여기에다 이제 지표까지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인데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먹는 거라던가 타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품목별로 보니까 식품 가격이 4.3%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돼지고기라던가 이런 어떤 식품들 상당히 비싸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는 사실은 좀 하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제값을 못 받는, 따라서 이제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사는 사람도 뭐 당황스럽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쪽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파는 이제 그런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승자가 없네요. 전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경제가 그래도 좀 분석들이 다양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다 안 좋다로 따지자면 안 좋다 쪽이라고 하셨는데 경제가 4%대 성장을 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이 통계 이면의 체가 경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시각이 엇갈리는데 어떤 평가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그 통계 문제는 사실 심각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제 통계를 잘못 처리하는 거는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통계가 이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동시에 중국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표는 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정도 성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저성장에 속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경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이 산업 공급망 시스템 자체에 무리가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중국은 최소한 4% 후반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4%가 낮은 성장률이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죠. 보통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5% 중반대 이상은 성장을 해야 네. 여러 산업망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는 5%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최근 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 민간 부문에 대한 지방 정부의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풀고 있다, 해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제 쏟아지는 보도인데 이 상당한 부분에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의 뭐 연간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갚는 건가요? 이제 연간 1조 달러일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 근데 우리 같은 그 체제에서 보면 이런 고객들은 소수 고객입니다. 근데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이 원래는 대다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체불이 되는 게 관행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 정부나 특히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체에 납품을 하고 몇 년씩 돈을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누적치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수진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단순히 통화만 풀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동시에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지금 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현실화돼서 이런 정도 1조 달러 이상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순리대로 풀려서 그동안 체불을 받게 되면 민간 경제 쪽이 확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세 마리의 새를 잡는 그런 정책 의도라고 하겠죠. 네,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연간은 아니고 이제 연체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1조 달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린 돈을 빨리 풀어주면 민간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엔 모순이 있는 게 원래대로 하면 진작에 다 줬어야 되는 돈이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각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에서 줘야 될 돈을 밀어놓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내부의 모순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참 저희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특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가지고 사실 뭐 지불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지금 이 상황에서 돌려준다라는 얘기고 뭐 또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강력한 부양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어떤 이 중국의 부양책들이 좀 정책 랠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 의견에는 사실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푼다든가 증시를 부양을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실물 경제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뭔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증시는 이제 중국 경제와 좀 다르게 갈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랑 굳이 동조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미래 예측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큰 자금일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가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중국 증시 쪽이 더 낫다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밀려오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와는 조금 관계없이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경제랑 증시랑 동조화가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이번 이 미국 조지아 공장의 단속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라던가 또 중국과 한국 미국 관계라던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중국은 사실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미국과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과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제 태도 표명을 못하지만
소위 그 시사평론가들의 그 소수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조금씩은 나오는데 네. 좀 비아냥거리죠. 한국 봐라, 그거 봐라. 네네. 어디 미국에 붙으니까 좋더냐. 뭐 이런 톤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걸, 네,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박사님이랑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중국은 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들보다도 사실 정책과 실행에 앞서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 중에서 네. 소위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성의 있는 태도로, 성의 있는 마인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한테 그렇지 그렇게 않다.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서운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미국의 이 이슈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뭐 중국과는 좀 달리 또 한국 기업들은 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입장이 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단기적으로는 또 중국 자국의 배터리 산업이라던가 전기차 기업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런 기대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국 시장은 그들의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거든요. 네네. 미국이 이렇게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사실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조지아 공장 상관없이 지금 또 정치적 또 외교적인 관계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미일이라던가 북중러라던가 이런 어떤 국가들 간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실용 외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는 네. 냉각돼가고 있는 관계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미 경중이라는 그런 방식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발언도 했었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에 참석해 주기를 희망해 왔는데 네. 역시 가지는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하달까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서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은 좀 뒤끝이 있나요? 매우 크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 분들은 이렇습니다. 인내심이 커서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젠 결국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이제 그렇게 심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참지만 자신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중국 대사를 접견을 하는 등의 네. 어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런 발언도 나오거든요. 네, 네. 같은 움직임일까요?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마지막 시도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양국 간에는 또 문화적, 인적 교류가 원래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방문객,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출국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한알령이라던가 네. 또 뭐 관련된 수혜주 또 종목들도 있었고, 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양국 간의 문화적 또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가 중국 관계에 대해서 네. 좀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지난번 정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 해왔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 기대가 컸지만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네. 지금 가고 있고 원래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됐던 것이 그 사드 사태로 시작이 맞습니다. 됐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드 체계가 중국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느냐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데 왜 한국 쪽에서는 뭔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슈에서만 봤었어도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은 굉장히 협력을 공고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중국과는 특별한 큰 이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와의 교류를 크게 활성화한다라던가 네. 중국 정부와의 어떤 이전에 좀 부진했던 이슈들을 좀 네. 메이크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었죠. 네. 이번에 열리는 에이펙의 네. 기대가 커서 이 에이펙에는 원래대로 하면 시진핑 주석이 좀 참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있었으니까 네. 요 계기를 살려서 여러 가지 그간의 이슈를 풀어보자는 그런 노력이 한중 양국에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승절 행사를 비롯해서 네. 한국의 새 정부의 입장도 큰 변화가 없다. 네. 이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승절에서 이제 북중러 3개국 정상이 전 세계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 쪽에서의 큰 어떤 성의 표시랄까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 큰 그 호전의 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가 좀 새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네. 어렵죠. 어렵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과 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문화적, 인적 교류, 정치적, 외교적 관계 뭐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 중국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기술 자립화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반도체와 뭐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계속해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일단 내년부터 이제 15차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금년에 종료되는 14차 계획까지는 네. 서구의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그런 전략 목표였습니다. 예. 내년에 시작되는 15차부터는 서구의 기술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 5년 동안 지속됐던 기술 제재가 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선택이 없죠. 기술을 자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립한 이상엔 미국이나 유럽 기술, 선진국 기술을 추월해 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 그 미디어에는 잘 발표가 안 되지만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위성이 발사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네, 15차 계획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경제와 또 증시 더불어서 중국 자립의 기술과 관련해서도 이철 박사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